네,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가 했던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력 외교안보 싱크탱크가 미 국방부의 한반도 사드 배치를 공개적으로 권고한 것인데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문관현 연합뉴스 남북관계팀장과 함께 이 내용을 포함해서 한 주간의 남북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미 국방부의 한반도 배치를 권고했습니다. 그동안 사실 한미 당국 모두 좀 부인하거나 말하기 조심스러워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드 배치 문제를 꺼내들고 나선 의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사드 같으면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데요. 지난 2011년부터 한미 간에 배치를 하느냐만으로 계속 좀 논란을 빚어왔었습니다. 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했다 미국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용산 기지에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언급을 했었고요. 일본 방위상도 지난해 11월에 역시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북한의 이제 수소탄 핵실험 이후에 올해 이러한 그 사드 배치 필요성이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최근에 국방부로부터 용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300페이지 가까운 매우 큰 분량의 보고서를 국방부에 작성해서 전달했는데 여기에서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 전략을 위해서는 이제는 한반도에도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동안에는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으로부터 사드 배치의 논의에 대한 요청도 없었고 논의도 없었고 결정도 없었다는 이러한 산무 방침을 밝혀왔었는데요. 예. 미 국방부가 이제는 그 한국 정부와 이 사드 배치를 논의하기 위한 하나의 사전 정지 작업으로서 CSIS의 어떤 그 보고서를 받았다면은 이제는 요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북한의 이제 핵실험 이후에 한반도 정세가 지금 요동치는 상황에서는 이 사드 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이미 2013년부터요. 군 당국이 수도권 방어에는 사드가 무용지물이다라는 평가를 내린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드 관련해서 실효성 논란은 재점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이신지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는 가장 높은 단계인 이지스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단계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단계인데요. 사드란 것은 우리가 지상으로부터 40km에서 150km까지 이 높이로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인데요. 예. 만약에 이제 수도권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를 한다 이 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그 현재 기종으로는 스커드 미사일이나 또는 이제 노동 미사일 같으면은 사거리가 약 1,200km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를 벗어날 수 있는 매우 긴 거리입니다. 예. 진성준 국회의원이 최근에 미 국방부가 작성한 보고서 기준을 들었을 때 이 사드 배치를 만약에 한다고 봤을 때 이 수도권에 배치를 할 경우에는 북한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우리나라 한반도 끝인 부산에 놓고 봤을 때는 이 고고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이 그 거리가 장거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드를 막는 데는 어느 정도 효율성은 있지만 예. 북한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는 수도권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봤을 때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용성이 없다는 이러한 그 무용지물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요. 예. 네. 이 사드가 갖는 한계이자 또 장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드를 어디에 또는 어떤 방향에 놓고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북한으로부터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도권에 배치를 했을 경우에 일단 북한으로부터 막기에는 너무 가까운 거리 있기 때문에 네.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미국이나 또 우리 국방부 당국은 또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진성준 의원의 주장이 꼭 맞다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할 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2023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이 킬체인 말입니다. 이 네네. 킬체인은 사드의 대안이 될 수가 없는 겁니까? 네, 킬체인 같으면은 이제 북한에서 핵 또는 이제 미사일을 우리 측에 공격을 하려는 그 기미가 보인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 경우에 우리는 그 탐지 그리고 평가, 결심 이런 발사까지 이 네 단계를 30분 안에 모두 완료를 한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우리가 추구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킬체인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뭐냐면은 이 탐지 단계에서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그 레이더가요. 현재는 그 정찰 위성 또는 이제 통신 위성 그리고 GPS 위성이나 공중 조기 통제기 이러한 그 PSI 같은 이러한 장비를 가지고 북한의 미사일 동향을 체크를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러한 그 북한의 동향을 체크할 수 있는 것이 북한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북한이 만약에 이동을 하면서 우리한테 미사일을 쐈을 경우에는 사드 같은 경우에는 북한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을 감지를 하고 격추를 하는 이러한 굉장히 역동적인 시스템인데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그 킬체인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미사일 기지나 또는 핵 시설로부터 북한의 움직임을 동향을 정적인 상태를 파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드에 대한 대안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이러한 그 킬체인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 또는 핵 공격을 막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의 수소탄 실험 이후에 동북아 안보 정세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북핵 육자회담 실효성과 관련해서 의문점을 제기했거든요. 먼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관련된 발언 내용을 듣고 대담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대통령님께서 이제 창의적인 방안의 하나로 오자회담의 그 필요성에 대해 이제 적극 검토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실현이 될 경우에 북한에 대해서 매우 실질적으로나 상징적으로 저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북한을 제외한 오자 회담의 틀을 전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의 대북 기조를 대화에서 압박으로 전환하겠다고 예고를 한 만큼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외교안보 분야의 이제 정부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이제 수소탄 핵실험 이후에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대화와 압박이라는 당근과 채찍 이 두 가지 카드를 가지고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전략들을 새 업무 보고에서 보고를 받았었는데요. 예. 현재로서는 그 당근 전략을 쓰기에는 너무 상황이 절박하다, 긴박하다는 그런 평가를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대화가 아닌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현재 대북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우리 그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회담인 육자회담. 이 육자회담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을 포함한 6개 나라 대표들이 모여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하는 그러한 테이블인데요. 이 자리에서 북한이 그동안에 참석을 안 해왔고 또는 참석을 한다 하더라도 한미 또는 이제 우리 서방 세계에서 요구하는 비핵화에 대한 굉장히 가시적인 성과를 하고 의지를 가지고 대화의 테이블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면은 전제 조건이 없다면은 대화에 나서지 말라는 것이 대화를 위한 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그동안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이제는 이런 대화에 북한이 참여하지 않다 하더라도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나라가 이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한 회담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기본 입장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안보 분야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이런 육자회담 무용론을 내세운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그 시사점을 갖는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육자회담 무용론이 기왕 나온 이상 우리 정부뿐만이 아니라 육자회담 의장국인 중국, 네. 과연 이제 중국이 어떤 변수로 나설 것인가가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와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지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각국의 셈법이 다 다르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렇게 거론한 육자회담 무용론은 향후에 한반도 정세에서 굉장히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이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이 부분이 특히 주목될 것 같은데 일단은 육자회담 체결하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그런 반응이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왕이 중국 외교부장, 특히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3대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대화와 또는 그 협상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또는 한반도에서는 평화 안정이 있어야 된다. 한반도에서는 절대 핵 비핵화가 돼야 한다는 이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화를 통한 협상, 특히 이제 육자회담을 중국 측이 2003년도부터 당시에 추진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러한 13년이 넘는 중국이 그동안에 의장국으로서 주인 역할을 해왔던 육자회담 틀을 깬다는 것은 중국이 가져왔던 국제사회, 특히 이제 동북아에 있어서 어떤 해결점을 지고 있다는 그러한 지렛대를 지고 있다는 중국의 국제적인 위상에
타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당연히 육자 회담은 계속 존속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훅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외교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인 질문 공세를 받았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원칙적인 부분, 특히 한반도에 있어서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중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중국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그동안에 국제사회에 또는 이제 한국 문제에 해결을 해온 점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또 어떻게 보면은 고마워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서 홍레이 대변인 같은 경우는 당연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짜고 치는 기자와 대변인이 보통 날카로운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요. 중국은 기자뿐만이 아니라 대변인까지 나서서 네. 중국의 기존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모습을 또 볼 수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핵실험의 당위성을 선전하고 있어서 눈길을 끄는데요. 어린이 만화까지 지금 동원을 한 건데 내용을 보니까 포악한 호랑이가 등장하는데 이 호랑이는 미국을 의미하고요. 또 여기에 아부하는 여우는 한국, 그리고 정의로운 고슴도치가 나오는데 그 고슴도치가 북한이라고 지금 비유를 했습니다. 예전에 북한 만화 봤을 때도 고슴도치를 북한으로 비유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 있는 동물인가요? 네, 그동안에는 이제 북한이 그 자치의 정치 선전 목적을 위해서 애니메이션을 동원하는 경우를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그 힘의 우위를 상징하는 호랑이로 많이 비유가 됐고요. 북한은 좀 덩치는 작다 하더라도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 가시를 가지고 있는 고슴도치 많이 비교가 됐습니다.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이나 일본 또는 이제 국제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전략적인 측면을 구사한다 그래서 여우에 비유되기도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북한이 수소탄 핵실험을 한 이후에 이런 핵실험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시킨 과정에서 특히 자라나는 세대인 그 아동들에게도 북한의 핵실험은 자의적인 차원에서는 당연하다. 이런 부분을 이제는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아동 영화에도 결국은 그 핵실험을 강조하는 이런 걸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호랑이가 자기 힘만 믿고 어떻게 보면 까불다가 결국은 이 고슴도치의 그 가시에 찔려서 도망을 간다는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간단한 그 스토리 구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구성을 통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도 북한이 그러한 그 수소폭탄을 핵실험을 시도한 것 또는 성공한 것이 당연한 자의적인 차원이었다는 점을 굉장히 선전 활동을 한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과연 그 어린이들에게까지도 네. 애니메이션을 통해까지도 이런 정치 선전의 하나의 어떤 대상이 돼야 되는가는 이런 그 우구점은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 북한 내부 이야기 좀 더 짚어보면요. 이 북한 매체들이 김정은의 대중 친화적인 모습이 잇따라 공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 내용부터 좀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죠. 놀이를 하는 어린이들에게 다가가시어 자신의 팔을 내미시며 한 번 진찰해보라고 이르시고는 응석을 부리는 아이들의 볼을 다정히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네, 이 병원 놀이를 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최근 모습도 아니고 3, 4년 전에 있었던 걸 다시 보여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의도가 뭘까요? 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제 2012년 이후에 집권한 과정에서 네. 권력 초반기에는 굉장히 공포 정치를 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모부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을 했고요. 심지어는 인민무력부장인 현영철 같은 경우에도 회의 중에 졸았다는 그런 단순한 이유 하나로 고사총포로 이런 처형을 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고 자신의 구원이 그러니까 유일 영도 체계에 도전하는 어떠한 세력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개인적인 친분 여하를 막론하고 가차없이 이런 그 처형을 하는 공포 정치를 구사를 해서 북한이라는 사회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년상을 이제 탈상을 한 이후에 본격적인 이제 김정은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구상을 구체화하는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가 말했던 그런 설계도를 제시할 것이 오는 이제 5월 달에 노동당 제7차 대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주민들은 물론 국제사회가 본인에 대해서 공포 정치를 휘두르는 하나의 철권 통치를 휘두르는 독재자라는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점을 스스로도 인정한 걸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러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본인은 내가 그렇게 무서운 지도자가 아니고
이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친화적이고 스킨십을 할 수 있는 매우 친근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그 북한의 매체들에 나타나는 김정은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다정한 모습, 네. 다감한 모습, 이웃집 아저씨 또는 삼촌 같은 모습을 구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15일 같은 경우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발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한 자리에서 내 머리를 깎아줄 수가 있겠냐 이런 전격적인 제안을 하는데요. 김정은 제1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외모를 담기 위해서 심지어는 이제 성형수술까지 할 정도인데요. 본인의 머리 부분도 헤어스타일도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전속 이발사만이 머리를 다룰 수가 있는데 네. 상식적으로 볼 때는요. 직접 시골에 있는 그 이발소를 방문을 해서 현장에 있는 이발사에게 내 머리도 깎아줄 수 있냐 이런 그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의 머리를 현장에서 깎지는 않았지만 네네. 수행원들을 머리를 깎도록 옆에서 또 지켜보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지난 2012년도 같은 경우에 방문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됐는데 어린이 유치원을 방문했습니다. 당시에 평양 시내에 있는 경상 유치원을 방문했는데 유치원 내에서 어린이들이 병원놀이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나서 본인이 이제는 환자로 직접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린이들이 청진기를 꽂고 병원놀이를 하고 있는데 그 의사를 맡은 어린이한테 직접 다가가서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좀 봐줄 수 있냐 네. 이렇게 나오니까 네. 이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라 유치원 그리고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북한의 주민들은 저렇게까지 친근한 면이 있었는가 깜짝 놀랐다 이런 그 표현들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는 또 김정은 제1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 기타를 치는 장면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성적인 그런 이미지 정치를 구사하는 데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제7차 노동당 대회가 열리는 5월을 기점으로 본인이 이제는 매우 강한 철권 통치를 휘두르는 그러한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주민들을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는 다감한 그런 지도자라는 모습을 또한 동시에 구축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에서 이 질문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철 얘기를 역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김양건 후임으로 내정됐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철 하면 천안함 폭침, 또 비무장지대 도발 등 북한의 온갖 도발을 뒤에서 기획하고 조종한 인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남북 대화의 어떤 그런 분위기는 조금 더 멀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거든요. 네, 그 김양건 통일 전 선부장이 지난달에 이제 교통사고 사망한 이후에 누가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앉을 것인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이제 그 정보 소식통에 의하면은 김영철 정찰 총국장이 김양건 통일 전 선부장의 후임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 특히 많은 기관에서 부인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확실시되고 있는데 과연 그 남북 간의 대화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대화의 창구 역할을 하는 사람을 그동안의 도발의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정찰 총국장을 앉힌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식을 벗어난 인사라 이렇게 인사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일단 김영철 정찰 총국장은 1990년대 초반부터 남북 대화에 끊임없이 관여를 했습니다. 대화의 테이블에 나와서는 우리 측을 협상을 할 때 굉장히 얼레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또는 협박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전술을 구사했기 때문에 우리 그 군사 협상자들도 굉장히 애를 먹었던 상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 협상장에서 또 벗어나는 순간 본인은 남측을 향해서 굉장히 많은 천안함이나 연평도나 또는 그동안에 지난해에 있었던 서부전선 목함지뢰 등 많은 또 도발을 직접 총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이 협상의 어떤 최고 책임자로서 통일 전 선부장이 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본인의 협상이 구사를 했고 제안이 먹히지 않았을 때는 다른 한 손으로는 어떤 도발을 또는 그 전략을 짜겠다. 이런 그 김정은식의 판단이 여기에 개입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정리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관현 연합뉴스 남북관계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